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인공지능 수업 2차 시 다층 퍼셉트론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층 퍼셉트론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본 다음에 이 다층 퍼셉트론 모델 안에서 사용했던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계한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층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XOR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셉트론을 2층 이상으로 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퍼셉트론을 2층 이상 쌓아서 만든 구조를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MLP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건 이제 2층 MLP가 되겠고요. 그때의 구조는 그림과 같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층에 있는 퍼셉트론의 S1의 출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입력 X1과 X2를 가중치와 각각 곱해줍니다. 이때 W1은 이제 입력에서 첫 번째 층으로 갈 때 사용하는 가중치들이고요. 여기서도 W11은 이제 X1이 S1으로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W21 같은 경우에는 X2가 S1으로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가중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을 편향까지 더해준 다음에 이제 S1 안에 있는 활성화 함수인 H1에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S1 퍼셉트론의 출력이 계산됩니다. S2도 비슷한 방식으로 출력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층 2층의 출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층에 있는 퍼셉트론은 이전 층에 있는 두 개의 퍼셉트론으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S1과 S2의 출력이 바로 다음 층의 퍼셉트론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은 여기 자리에 S1과 S2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이제 W2입니다. 그래서 W2의 1은 이제 이 S1의 출력에 곱해지는 가중치고요. W2의 2는 이제 S2의 출력에 곱해지는 가중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편향까지 더해서 활성함수 H3에 넣어주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이 2층 MLP의 출력인 Y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2층보다 더 쌓아가지고 더 복잡한 형태의 MLP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N개의 입력에 대해서 M개의 출력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MLP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입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입력층이라고 부르고 출력이 계산되는 부분을 우리가 출력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층들을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원들이 바로 퍼셉트론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MLP 구조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퍼셉트론을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마다 이제 가중치와 편향의 값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값들은 모델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그 값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모델이 학습하는 값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제 모델이 학습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델을 설계하거나 할 때 사람이 직접 지정해 줘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은닉층의 수, 이 사이의 은닉층을 몇 개를 할 건지, 아니면 은닉층 하나마다 노드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마다 이제 활성화 함수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 함수를 어떤 종류를 쓸 거냐, 이런 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활성화 함수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계산 함수 이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부터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활성화 함수에서는 이 활성화 함수의 특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MLP에서 각 노드, 그러니까 각각의 퍼셉트론마다 활성화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 퍼셉트론이 입력을 받아서 이제 가중치와 전부 곱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고, 이 더한 값들을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최종적인 출력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활성화 함수는 계단 함수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활성화 함수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을 출력하고요. 입력이 0보다 클 때는 1을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활성화 함수를 다른 아무 함수나 다 가져다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활성화 함수는 먼저 비선형성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활성화 함수는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인 이제 미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활성화 함수의 비선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함수를 나타냈을 때,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고, 즉 선형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고, 직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직선형 함수를 보통 접해평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식을 쓰면은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바로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활성함수인 h가 선형함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형함수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형함수는 이제 y는 x라는 함수죠. 이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에 나타나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식을 조금만 간단히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편향을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향의 값은 모두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활성화 함수가 이렇게 선형 함수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1 그리고 S2의 퍼셉트론의 출력을 각각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가 나오고요. 이제 이 S1과 S2를 가지고 최종적인 모델의 출력인 Y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Y의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활성함수가 지금 X라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 또한 X를 그대로 내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활성함수에 넣었을 때 이거 자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전에 S1, S2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S1과 S2 자리에다가 요 위에 이 식을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S1 자리가 바로 S1 자리가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S2 자리는 이제 이 식이 대입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X1과 X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1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곱해진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 정리한 항에 대해서는 앞에 곱해진 값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w들의 값들은 가중치인데요. 모두 다 어떤 숫자의 형태를 가진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w'1과 w'2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더한 값들도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사실은 퍼셉트론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활성함수를 우리가 선형함수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개의 층을 쌓아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층으로 구현한 퍼셉트론과 동일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층을 쌓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우리가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형함수를 사용했을 때 퍼셉트론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활성화함수는 비선형성을 가지는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활성화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이 바로 계단함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활성화함수들이고요. 모두 이제 보시면은 직선 형태가 아니고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 시그모이드의 출력 값은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렐루라고 하는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렐루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x가 입력인 상황에서 0과 x 중에 더 큰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입력인 x가 음수인 경우에서는 0이 더 크기 때문에 0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이제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x가 더 크기 때문에 둘 중에 x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제 렐류 함수의 변형이 바로 리키 렐류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 0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x에다가 0.1을 곱한 값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x가 음수인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0을 출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0.1x를 출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맥스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개의 입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입력 중에서 더 큰 값을 하나만 출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LU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렐류 함수의 변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렐류 함수가 계산이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 또는 이 렐류 함수의 변형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손실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AI 모델은 y는 fx와 같이 어떤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put x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의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출력 값인 y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AI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과 그다음에 정답이라고 하는 레이블의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입력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 값이 2이고요. 입력이 2인 경우에는 정답 값이 4, 입력이 3인 경우에는 정답 값이 6. 이렇게 구성된 어떤 하나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실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손실함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로스 아니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손실함수는 모델의 출력,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입력을 받아서 계산한 그 예측값과 실제 정답,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있는 이 레이블이 얼마나 다른지를 값으로 측정한 것인데요. 이 손실함수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는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가 고정이고요. 이제 파라미터가 바뀌게 되면은 모델의 출력이 바뀌게 되고 손실함수의 값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손실함수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실함수의 값이 작을수록 모델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손실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 영어로는 줄여서 MS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MSE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의 수가 n이고요. 이제 yi는 i번째 입력에 대한 모델의 출력, 즉 예측값이고, y-i는요, i번째 입력에 대한 정답 레이블입니다. 그럼 이 모델의 출력과 정답을 서로 빼서 이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모두 더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M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영어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델의 출력이 어떤 확률 형태일 때 이러한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y-i는 마찬가지로 정답 레이블이고, 이제 pi가 모델의 출력인 확률 값인데요.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가지고 레이블과 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MSE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fx라는 어떤 모델이 3x라고 하는 출력을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MSE를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학습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로 곱해주게 되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입력인 1에 대해서 모델의 출력은 3이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자리에 이제 3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정답 레이블은 이 경우에 2이기 때문에 2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제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이 2인 경우에는 출력이 6이고요. 레이블이 4기 때문에 6 빼기 4를 해서 제곱을 하고 쭉 더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3분의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 모델의 가중치, 여기 x 앞에 곱해지는 이 개수를 2로 바꾸어서 이렇게 fx를 2x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MSE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값이 0으로 MSE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함수가 모델의 가중치, 즉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정답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학습이란 파라미터, 즉 가중치와 편향 같은 값을 모델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손실함수는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손실함수가 작아지도록 모델은 스스로 파라미터의 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이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공지능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